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여느 목요일하고는 좀 많이 달랐죠.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일찍부터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일찍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은 그리운 가족들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는데요. 먼저 설렘 가득한 귀성길 표정을 김희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한가위 연휴를 하루 앞둔 서울역. 점심이 지난 무렵부터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로 대합실이 북적대기 시작합니다. 그리운 고향집에 얼른 닿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동생도 그렇고 그리고 누나들도 만나고 그래서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선물 꾸러미도 한가득. 갈 길이 멀지만 사촌들과 뛰어놀 생각에 아이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6개월 만에 오랜만에도 할머니 집에 가는데 조금 설레고 사촌들이랑 좀 못했던 것 얘기도 하고 외삼촌이랑 전부 다 모여가지고 파티하려고 가고 있어요. 양양에 저희 사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야구를 해서 저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일찌감치 매진된 버스 터미널도 북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꽉 찬 가방을 메고 아빠 손을 잡은 아이는 할머니가 해주실 김밥 생각에 신이 났고 김밥도 먹고 할머니 김밥 맛있게 해주세요. 추석에도 일터에 나가는 자식들을 보러 먼 길을 찾은 부모님은 손주들 생각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많이 컸어요. 지금 키도 많이 컸고 둘째 애가 바지가 짧아졌더라고요. 한 50m에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와서 안았어요. 고속도로도 이른 시간부터 귀성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가족과 함께 나서는 귀성길이라 마음은 푸근합니다. 저희가 좀 장거리다 보니까 미리 먹을 것도 좀 사놓고 해서 좀 먹으면서 기분 좋게 가려고 음식도 사고 맛있게 먹고 힘내서 출발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하나를 안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 설레는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고향 가는 길은 언제 봐도 흐뭇하죠. 서울 떠나는 모습은 봤고요. 이번에는 한번 부산으로 가볼까요? 네, 부산은 또 남부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명절이면 더욱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종합 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제법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터미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전국 각지에서 귀성객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가 이곳에 끊임없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귀성객들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대체로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고속버스는 대부분 매진돼 승객을 가득 태운 상태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귀성객이 많았지만 긴 연휴를 맞아 부산으로 여행 온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정 넘어서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버스는 빈자리가 많이 남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출발하는 버스도 매진된 차편이 많긴 하지만 취소된 좌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예매에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본격 귀성이 시작되면 터미널은 지금보다 더 북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지역은 이번 연휴에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리면서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광안대교 같은 지역 내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에 승용차 등을 이용해서 귀성길에 오를 분도 계실 텐데요. 야간에는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YTN 최상입니다. 네, 아직 언제 고향에 내려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리포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망했는데요. 이번 연휴 귀성길 정체는 추석 전날인 오는 5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의 차량 행렬이 듬성듬성 이어져 있습니다. 요금소에서는 통행권을 받거나 현금을 내는 차량만 멈춰설 뿐 대부분은 무리 없이 빠르게 통과합니다. 추석 연휴 전날 오전, 고속도로 차량 흐름은 원활했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시작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 정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추석 전날인 5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8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날은 추석 당일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660만여 대의 차량이 도로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귀성과 귀경, 성묘와 친지 방문 차량 등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귀경길 정체도 추석 당일에 가장 심해져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휴가 길어 귀경 차량이 분산돼 지난해보다 시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가 혼잡할 때 도로 전광판에 우회도로 정보를 참고하시면 귀성 귀경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2시간마다 휴게소 등에서 휴식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직장인들의 경우는 다음 주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은 이번 연휴가 최장 열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황금 연휴로 불리는 기간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무려 245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인천국제공항. 좀처럼 얻기 힘든 긴 연휴에 맞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속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추석 연휴가 길어서 뭐 어떤 거 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가족 여행 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행복하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고 일과 사회생활에 지치기도 했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앞두고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저희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 가기로 했어요. 단체 티도 맞춰서 6명이 한꺼번에 여자들만 가는 여행이에요. 황금 같은 긴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시작 전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모두 245만 3천 명. 하루 평균 22만 3천 명이 인천공항을 찾는 셈인데 지난해 추석이나 올여름 성수기 기록까지 훌쩍 뛰어넘습니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건 내일로 출국자 수만 해도 1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 12만 4천 명으로 최대 규모를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연휴 시작 전부터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 근로자들의 파업이 시작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됐지만 당장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이용객들과 공항 측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보면은 딱히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들어가야 알겠지만 그것도 완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용객이 몰리면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해 스마트 출국 서비스 이용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남부지방으로 귀성길 떠나시는 분들은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충남과 호남, 제주도 곳곳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 남부지방은 요란한 비로 첫날을 맞이합니다. 3일인 금요일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호남과 영남 내륙에는 많게는 60mm, 충청과 강원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걸로 보입니다. 해상에도 강풍과 함께 최고 3.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며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요일과 추석 당일인 월요일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위 보름달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로 오후 5시 40분쯤 압송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끝났습니까? 네, 오후 6시쯤부터 시작됐던 조사는 조금 전인 밤 9시 모두 끝났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현재는 유치장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부당한 체포라는 반발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불응해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느라 조사를 받지 못한 게 본질이라며 선출 권력보다 개딸, 즉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권력이 더 센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예. 장관급 인사가 직에서 물러난 직후에 이제 자택에서 체포가 된 건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먼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직후 보수 성향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부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또 이러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내일까지 이 전 위원장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13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신문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직접 법정에 나와 1.8평방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계가 허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1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피고인은 공판 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주에 3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 사유로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특검 측에서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승계를 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말씀.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여론몰이식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날선 모습을 보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호전된 뒤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여부 등이 해결돼야 법정에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이어서 내란 특검에서도 이 파견 검사들의 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발 기류가 표출됐습니다. 중계가 예정된 공판에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출석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음으로 중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 대부분이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뭐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내란 특검 측은 검사들의 의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읽혔습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이은 집단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분위기 수습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이 수사만 마치고 복귀하겠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소 유지까지 책임 있게 맡아서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하는 직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제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특검법 취지에 따라 직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과 특검법이 충돌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귀성 인사를 하거나 송편을 빚으며 밥상 민심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추진했던 한가위 스타크래프트 대결은 강성 지지층 반발에 삐끗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맞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선의 출발지 서울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추석 인사를 전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점점 걷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인복지관에서 송편빚기 봉사활동을 하고 경동시장에서 청년 소상공인을 만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실정으로 물가가 올랐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조선시대 때 매점 매석은 사형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꼬집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남탓만 하다 보면 결국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이는 사형 경제학이 곧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역에서, 개혁신당은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른바 MZ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추진했던 게임 대결은 삐끗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제안으로 민주당 모경종,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만나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며 초유의 정치 화합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모 의원이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강성 지지층 반발에 직면한 모 의원은 지금은 단일 대우로 싸울 때라며 공개 반성문을 썼습니다. 개혁신당은 행사는 국민 참여를 늘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같이 게임조차 못할 정도로 얼어붙은 전국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에도 여의도 정치권에선 훈훈한 분위기를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강경 행보를 겨냥한 내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밀어붙인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가 타깃입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7%로 지난 한 달 거듭 하락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답 역시 우하향 흐름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응답은 37%로 조사 때마다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 지지율도 40%대 초반을 맴돌며 정권 교체 후광을 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넉 달, 어쩌면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조 7인회인 친명 핵심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원인으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법사위 운영도 적절하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저는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콕 찍어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문난 사람들이었는데 환노위원장 때도 큰 사고 쳤던 사람을 육선이나 돼가지고 무슨 또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것부터가 참 한심한 당이죠. 그런. 강경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에 이처럼 우려 목소리가 크지만 민주당은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며 반쪽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무죄가 운수냐, 검사들이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해 고통을 준다고 발언한 이튿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론은 아니라고 한 발 뺐지만 정청래 대표의 개혁 드라이브는 한결같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반대하며 정청래 추미애 두 강경파를 비판했습니다. 상고, 항소 제한하겠답니다. 정청래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 막가파 남매에 의한 막사위가 됐습니다. 강경파를 향한 경고음이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지만 경선과 공천 등의 당원들 입김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명절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로 시작된 논란이 신상 의혹으로까지 번지는데 국민의힘은 정권 1.5인자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고삐를 조였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증인 논의 도중 전례 없는 보직 변경에 이어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림자 실세라는 한간의 소문을 입증하는 격이라며 단순 측근이 아닌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성공 보수를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 정권의 1.5인자라는 김현지 비서관의 실제 위상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했다는 것 외에 개인 신상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다는 점도 의심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산림청장이 김 실장 대학 은사이고 사적 인연으로 추진했다는 보훈 인사 의혹 제기는 바로 대통령실과 법력권 반박에 직면했지만 93학번이고요. 98년 2월에 졸업을 했고 3월쯤에 제가 성남 쪽에 소개를 시켜준 게 맞고요.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무책임한 폭로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김 실장의 나이나 과거 행적 등과 관련한 진실 게임은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 관련 의혹을 전면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전례가 없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과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회가 원하면 출석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출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김현지 비서관이 더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쟁의 대상으로 하거나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고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배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이 국감 출석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속 관련 여야 공방이 추석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제 입장을 직접 밝힐 기회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때 어디 안 가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네요. 네. 계획 아직 없으신가요? 네, 우리 고향 충북 영동에 가야 됩니다. 네. 자, 여느 때보다 정말 긴 연휴인데요. 여야가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추석
밥상머리 민심 챙기기였는데 일단 여당은 용산역을 찾아서 귀성길 인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용산역이 이제 호남선이 출발하는 그런 이제 기착역이다 보니까 예. 전통적인 호남 민심 또 그 저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의 어떤 민심에 추석 인사를 좀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기차역으로 많이들 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귀성 인사 그러면 이제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로 이제 가는 것이 거의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그 추석 명절부터 어떤 이 밥상머리에 올라가는 어떤 정치적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내란 종식과 또 어떤 개혁 법안들의 추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민주당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를 좀 어필하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으로 간다면 보통 이제 보수당에서는 이제 서울역으로 갔는데 서울역에 오늘 가지 않고 한 노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정치인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에 가기 전까지 모든 것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정치 여의도 문법에 있는 말들인데 네. 최근에 정치권이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협치 그리고 대화 타협 이런 걸 하지 않고 서로 정쟁과 갈등 그리고 일방적인 처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는 그런 여당과 야당의 모습. 국회가 정치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홍보도 좋지만 때만 되면 귀경 인사하면서 서울역이다, 용산이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국민의힘은 왜 서울역을 가냐면 경부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구, 경북, 부산 그 귀향민들한테 국민의힘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갔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 최근에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패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고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 패배하고 예. 연이은 그리고 지금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특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소외계층과 복지 문제 차라리 그래서 밑에서부터 다시 보수 정당을 새로 세우는 그런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국민의힘 보셨고요. 자, 이번 추석 명절에도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면 또 정치 얘기할 텐데 어떤 얘기들이 할지. 자, 오늘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전격 체포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서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을 했는데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네, 이 전 위원장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길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한 건가요? 일단은 보면은 경찰이 3차례 출석 요구를 한 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진숙 위원장에게 경찰이 오늘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한 3차례 정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영장을 집행했는데
왜 이 시기에 그 영장을 집행했는가 하는 부분은 좀 경찰에서 아직은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지금 3번의 그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느니라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럼 그 앞에 2번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는가, 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는 이 지금 영장을 청구할 때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 전에 그 영등포 경찰서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오늘 본인이 영등포 경찰서에 체포되어서 저렇게 이송된 이유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 모습을 보면은 정치 탄압의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것 해석이라든가 경찰의 공권력이 법 집행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상식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인권이라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유튜브 출연했다고 체포영장에 수갑을 채운다.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지난 유튜브 출연에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 족제를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로 간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이제 뭐 경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수차례, 세 차례인가 6차례 이렇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것에 불응을 일방적으로 불응한 게 아니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장 남발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늘 정권 충성을 위한 아첨 수사, 경찰의 직권남용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 출연한 그런 발언이라면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 사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하락하고 최근에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물가 오르고 이런 것을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긴급 체포 요건의 조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 3에 보면은 긴급 체포 요건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해당의 죄를 범했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을 긴급 체포가 할 수 있는데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저는 뭐 하여튼 두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포를 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이제 공방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왜 그럼 어떤 수사를 하면서 이 체포를 했느냐 보면 지난해 8월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이준석 전 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위원장이었지만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그게 문제가 된 거였죠. 그렇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나요? 당시에 했던 발언은 좀 전에도 한번 이제 저 영상에서 나갔습니다만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예. 당시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었습니다만 탄핵이 되었다라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탄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발언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난 7월 달에 이 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서의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경찰이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 3번의 출석 요구 모두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도록 예.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급해 준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해 주는데 아무런 그 이유 없이 무조건 경찰이 요구하니까 발급했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법원도 나름의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내려진 그 영장 발부였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왜 본인에게 이런 혐의가 있게 됐는지 예.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왜 본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소상하게 이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내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오늘의 체포를 초래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정치적인 보복 또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준석 전 위원장은 이제 법카 부정사용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인 휴대전화로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뭐 방통위 사무실 전화로 통보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 보도까지 지금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체포했으면 48시간 안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제 석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지금 체포영장을 했다는 것은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고 체포를 한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그냥 석방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경찰이 뭐 수갑도 채우고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인권 침해적인 상황을 지금 연출이든가 노출을 하면서 피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방어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렇게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것이 과연 구속영장 청구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은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가 남부지법에서 아마 할 텐데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밤 9시에 일단 조사는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야 조사를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왜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까지야 뭐 그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설령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긴급 체포를 한 것이 아니고 영장에 의한 체포 이 두 가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였기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신을 이렇게 데려올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체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틀의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뭐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는 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출석을 체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조사 이후에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의지, 그런 생각도 깔려 있는 건 아닐까.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아마도 이진숙 지금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내일 이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아마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사항을 그냥 동시에 진행한다고 한다면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고 이 체포에 대한 적부심도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똑같은데 다만 체포영장은 사안이 급박할 때는 하지만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3회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심사할 때 세 가지가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그런데 증거인멸 유튜브에서 이미 한 발언이 이미 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전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다 듣고 있고 그런데 증거인멸을 할 사안이 없을 텐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가 나와 있고 그것이 과연 정말 뭐 나라를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사안이 중대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체포영장 적부심이라든가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것에 과연 법원에서 어떤 손을 들어줄지 이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목요일 날 체포가 됐고 토요일까지 48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제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포 적부심을 이제 하게 되면 중간에 그게 또 변수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 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하고 검찰을 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경한 지도부와 또 추미애 법사위를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저는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고 있거든요. 정권교체 이후로. 왜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 요청한 데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검사들은 자중자애해라. 내부 반발에 대해서 이제 진압에 좀 힘을 쓰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검찰과 관련된 부분들과 또 내란 청산이라는 부분은 좀 두 개는 구분해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내란 청산이라는 거는 올해 안에 빠르게 끝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항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다가 중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것처럼 추석 연휴의 어떤 이 밥상머리 민심에 검찰 개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저희가 지켰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 25일 날 이제 원래 이제 얘기됐던 것처럼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만드는 정부조직법을 저희가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물론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아직 법이 시행도 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검찰 내에서의 어떤 반발 또 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검사들이 집단 항명에 준하는 정도의 집단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또 저희가 잘 다독이고 또 이 우려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만들고 있는 이제 검찰 개혁 TF에서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사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추석 이후에는 이제 검찰 개혁 마무리 작업하고요. 또 사법 개혁안 발표로 이제 그때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추석 이후에 이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공방도 지금 예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뭐 빈대 잡고자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 개혁은 검찰을 없애는 그런 것이 이미 국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유예가 돼서 1년 동안 상당히 큰 자중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의료개혁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 때 의료개혁의 국민적 지지가 70% 정도가 됐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여론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의료계의 핀셋개혁이라는 것을 하면은 그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 조직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의 문제가 자기들의 설당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사항전, 다원 이익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적인 바탕에서는 본인의 설탕이 없어지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인데 마찬가지로 검찰이 없어지고 검사가 없어지면 그러면 중수청으로 가고 공소청으로 가서 그동안 했던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한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76년 동안 해왔던 그런 검찰의 조직이라든가 습성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때문에 전직 검찰총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갈등은 특검에서 40명이 입장문을 내고 하는 그런 의견서를 내고 하는 그런 갈등은 이제 어떤 검찰 개혁을 통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서 어르고 압박하고 그리고 징계한다고 하고 그런 것이 검사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1년 동안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설득 작업이 부족하고 너무 거칠다 진행하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뒷부분에 들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요.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면서 당 지도부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공개적으로 이렇게 쓴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배경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뭐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지금 이제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도도 지금 내란 사태 이후로 가장 또 정권 교체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계속 이게 뭐 등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 이 지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이제 그런 화두를 던졌다라고 보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 청산이라는 그 청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도 개혁해야 한다. 필요하다. 사법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과정들이 너무 법사위 중심으로 이렇게 조명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의 다른 많은 의원들께서도 민생이라든가 다양한 분야, 뭐 AI, 뭐 그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 주시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 법사위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과정이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도 마치 지금 당장 큰 사달이 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국민들을 안심하고 설득해내는 그 우려점을 해소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의 어떤 좀 그 강성적 발언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당내의 인사들도 좀 제법 되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추석 연휴를 통해서 많은 민심을 듣고 오시고 나면 추석 바로 직후에 이제 국정감사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당내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이 민심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은 또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의 그 발언을 그냥 단순히 그 흘려듣기에는 김영진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자리, 위치, 측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 중에 이제 측근으로 불리고 찐명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김영진 의원의 발언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민주당의 지금 취임 100일이 좀 한 110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넘은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을 어떤 권력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뭐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 과정 탄핵 과정에서 강력하게 지금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라는 것이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크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분화할 수밖에 없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결국은 분화되는 이런 것이 권력의 생리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저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그런 느낌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의 분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김영진 의원의 저런 말은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봐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당 입장에서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했던 말들 본인은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대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도 끊임없이 위를 보면서 올라가야만이 기업이 계속 재투자를 해야지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본인도 권력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야만이 본인의 정치 생명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도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거둬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김영진 의원은 마찬가지로 본인이 7인의 멤버지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지지율 같은 것도 고민하고 중간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권력이라는 건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재산을 놓고도 자식과 부모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이 너무 크면 분열의 씨앗이 해서 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김영진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만약에 반영이 된 거라면 이게 정부와 여당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야당 쪽에서 대통령과 이 당정이 뭔가 좀 분열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들도 있는 전망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양쪽 어디에서든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번 대통령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던데. 대통령실 분위기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를 다 정리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당이 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냐 또는 대통령과의 좀 조율을 통해서 좀 보조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또는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대통령과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처럼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어젠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당은 또 당대로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을 기본 뉴 노멀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협화음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당은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숙제를 서로가 갖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검찰 개혁의 이제 후속 조치를 정부 TF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마련을 할 텐데 그 정부 검찰제도 개혁 추진단 첫 회의가 이제 10월 1일 날 열렸는데 파견 검사들이 갔는데 회의 참석을 거부해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글쎄 정부에서 그리고 뭐 추진단에서 보면은 검사를 보면은 조금 뭐 그냥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적인 기구였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것을 이제 뭐 하위 법률로 헌법에는 검사하고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지금도 이제 주장하고 있고 하위 법률로서 해서 공소청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갈 곳이 없는데 뭐 국정원의 휴민트도 상당히 뭐 지난 뭐 문정권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없앤 그런 대북 어떤 그 전략 차원에서 휴민트가 상당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역사도 있지만 검찰의 휴민트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이런 오랜 역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혁명인지 개혁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그런 노하우라든가 스킬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검찰 개혁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원용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은 오지 마. 우리끼리 할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큰 갈등이 더 큰 갈등이 앞으로 예고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첫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검사가 한 6명 된다고 그러고 수사관이 10여 명인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추석 연휴 끝나면 이제 정상 출근하기로 이제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검찰 개혁에 강경한 여당의 반발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번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분석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뭐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만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보도는 뭐 좀 과도하게 이제 평가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다른 또 그 보도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여기에 파견 형식으로 이제 검사 수사관들이 이제 파견 가는 것인데 이 파견에 대한 정식 발령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당에서 검찰을 개혁하는데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보다는 어느 정도 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부분이 있었던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그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정식적으로 출근해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논의를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고향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의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공항과 터미널, 항만마다 설레는 표정의 귀성객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고재형 기자가 전합니다. 비행기가 쉴 새 없이 제주공항에 내립니다. 가족을 만나러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눈에 띕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를 꼭 껴안기도 하고 그리웠던 자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오랜만에 제주도 내려왔는데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가족들하고 좀 여유롭게 이제 좀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성객을 태운 고속버스들이 속속 터미널로 들어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고향집으로 경쾌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긴 연휴에도 버스표 구하기가 어려워 일찍 내려온 귀성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라서 좀 기차나 버스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리 좀 예매를 했어요. 목포항도 고향 섬마을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남 섬 지역 귀성객은 27만 명가량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38% 늘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최장 열흘에 달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3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추석 전날인 오는 5일에 귀성 행렬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추석 연휴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중요한데요. 경찰이 귀성길 반칙 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2시간 만에 300여 건이 적발됐는데요. 경찰은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기초 질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검은색 카니발을 뒤쫓아갑니다. 우측으로 갓길 쪽으로 빼보세요. 12인승 이하 차량은 탑승객이 6명 이상일 때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카니발 안에는 2명뿐이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하셨습니다. 네, 6명 이상 탑승됩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생년월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황당한 발언도 하는데 생년월일을 기억 못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빨리 가려다 결국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물게 됐습니다. 드론으로 원격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데 30분도 안 돼 11대가 적발됐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 단속 대상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시내, 고속도로 등 곳곳에서 단속을 진행한 결과 2시간 만에 349건이 적발됐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헬기를 이용해서 지정체 구간을 신속하게 파악, 신속하게 전파하고 얌체 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사소해 보이는 반칙 운전도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키울 수 있다며 안전한 귀성, 귀경길을 위해 기초 질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치사율이 연평균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6명으로 연평균 1.3명보다 23% 높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다 조는 등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가족 단위 차량 이동이 늘면서 탑승자도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9일 만에 장중 9만 원을 다시 넘겼고 SK하이닉스도 장중 40만 원을 넘겨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2% 넘게 뛰어오르며 단숨에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3,525로 출발해 3% 가까이 오르며 3,565까지 넘겨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기록한 장중 최고 기록 3,497을 6거래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3,500선 코앞에서 숨고르기를 했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코스피 급등을 주도한 건 단연 반도체주였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9일 만에 다시 장중 9만 전자를, SK 하이닉스는 처음으로 장중 40만 원을 넘겨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40만 원을 넘기면서 연초 대비로 주가가 2.3배 이상 오르는 놀라운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대표가 두 회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주가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샘 올트먼 대표가 월 90만 장의 HBM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향후 수요 확대 기대감에 두 회사 주가가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월 90만 장 HBM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현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다 합쳐도 월 40만 장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향후 4, 5년 동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1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3조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1% 오른 854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402원으로 출발해 종일 1,400원 초반에서 움직였습니다. YTN 유환호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추세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도 그런 힘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공식품과 수산물, 축산물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과 커피는 16% 가까이 올랐고 달걀도 9% 넘게 뛰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주식인 쌀과 달걀 값이 크게 오르면서 높은 먹거리 물가를 체감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만에 나왔는데요. 쌀값이 제법 많이 오르고 또 달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달걀도 포인트를 사용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어 그것도 많이 이용하고요. 명절 수요 영향 등으로 지난달 달걀 값은 1년 전보다 9.2% 올랐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쌀값은 15.9%, 찹쌀은 46%나 껑충 뛰었습니다.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산물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빵이 6.5%, 커피 15.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올랐습니다. 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고등어 등은 전달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외식 물가는 3.4% 상승했는데 배달료 인상과 지난해 명절 세일 행사에 따른 기조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농산물 물가는 1.2% 하락했습니다. 채소류 물가가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12.3% 떨어진 게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해 두 달 만에 2%대로 올랐습니다. 8월 달에 하락했던 일부 통신사 휴대폰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휴대전화료 등이 상승해서 2.1%로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가격 수급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 화재로 행정전산망이 멈춘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핵심 격인 전산실 5층 복구와 대구센터 이전 작업에 전문 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인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구 작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건 화재가 난 5층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시설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9개의 전산실로 구성돼 있는데 불이 난 5층에만 전체 시스템의 51%, 330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화재에 비교적 영향이 덜한 2에서 4층 전산실 역시 서버나 스토리지 등 복구를 위한 핵심 장비가 5층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층 복구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나머지 복구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층 전산실 분진 제거에 전문 청소업체를 최대로 투입해 원래 예상 기간의 절반인 오는 5일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에서 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에도 화재가 이제 발생한 5층, 7 그리고 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지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우선 복구 대상에 넣는 동시에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24시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이나 대피 장소 안내는 민간 플랫폼인 네이버나 다음, 티맵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는 재난안전통신망 PSLTE라고 별도 국가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알아야 할 재난 정보는 재난 문자를 활용해서 복구 작업의 핵심인 대구센터 이전 설치에 대해선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오는 28일까지는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경찰은 불이 난 국정자원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등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실화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손에 들고 나옵니다. 또 다른 수사관들은 컴퓨터와 서류 등을 들고 현장을 분주하게 빠져나갑니다. 계약서 확보하셨나요? 작업 계획서 확보됐나요? 작업자 과실 이쪽에서 자료 좀 있을까요?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이전 작업 관련 업체 3곳 등 4곳을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 계획서와 배터리 사용 기록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서, 배터리 로그 기록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압수물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정자원 직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 소환해 현재까지 17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4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합동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화재가 안전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현안 질의를 통해 배터리 분리 작업 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 이상이었다며 배터리 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작업 전 배터리 방전 여부 등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과 국과수의 배터리 정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호송 차량에서 수갑을 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립니다. 경찰이 서울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한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수갑을 흔들어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현직이었던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와 SNS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이 마지막 출석 요구 날짜였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날이라 기관장으로서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하지만 경찰은 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맞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불법 구금이라며 경찰 야간 조사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한 만큼 일단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석방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일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전격 체포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통위를 없앤 것도 모자라 수갑까지 채우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보수 진영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수사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어서 부정원 기자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여러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들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SNS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는데 특히 방통위 기능마비는 민주당 책임이라는 등 특정 정당을 겨냥한 노골적인 발언들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엄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적 권한을 사유한다면 이는 곧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5개월에 걸쳐 해당 발언들이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펴왔습니다. 이어 새 방통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직후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이 전 위원장이 진술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자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퇴근 시간 전해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소식에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이 특정 진영을 겨냥하는 망언을 일삼은 만큼
체포는 당연하단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체포됐고 누구나 공평하게 수사를 받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방송 독립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섰던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고 경찰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권과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가 전산망 화재 등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떨어지는 지지율,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등을 추석 밥상에서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적인 정치입니다. 경찰이 체포 이유로 든 출석 불응에도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된 것처럼 사법부가 압박받는 것처럼 나중엔 경찰도 용도 폐기될 거라며 체포 과정의 잘잘못을 따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같은 MBC 출신의 김장겸,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위원장이 압송된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 항의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 이 법조계에서도 꽤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이 숨고르기가 예상됐던 추석 황금 연휴에도 이 정치권은 이진숙 공방으로 얼룩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산 추징 보전도 함께 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이유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했다며 김상민 전 검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과 통일교 정책, 행사 지원을 요구하는 대신 통일교 조직과 신도들을 동원해 대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 의원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추가로 받았다거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 등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2023년 2월 이유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거듭된 감정기관들의 위작 판정이 있었지만 그림은 진품으로 보고 값을 1억 4천만 원으로 매겼습니다. 다만 공천이나 인사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특검은 아직 대가성과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충분치 않다면서 향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에겐 이 밖에도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4,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전 증인신문이 또 불발되자 법원은 오는 23일 한 전 대표를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의 공판전 증인신문에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한 전 대표가 출석할 방법을 찾겠다며 한 번 더 기일을 정해 소환을 시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신문 일정을 잡고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태문부재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문 청구를 거둬들이는 걸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협조하지 않자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공판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단히 예외적인 제도군요. 무리하지만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저를 구속하겠다면 저는 거기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도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최희만 특검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 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특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8일 통일교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벌이는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전부 현금으로 내라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말 정부는 미국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상호 관세율과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49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이후 투자금 조달 방식과 수익 배분 등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 규모와 외화 보유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하려던 우리 계획과 달리 한국 외화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대량의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조달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의 대안으로 정부는 미국 측이 보내온 양해각서 초안의 수정안을 최근 다시 미국으로 건넸습니다. 현금 투자 비중을 높이려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즉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대통령께서 외환 얘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미국 측의 답변이 오지 않은 거로 알려진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 투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YTN에 국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지만 일각에선 자칫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우리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수출 다변화 노력으로 수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세 영향 기업을 대상으로 13조 6천억 원 규모의 단기 경영 지원 강화와 신시장 진출, 근원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인 혐오, 이른바 혐중 시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차이나 아웃 같은 피켓을 든 시위대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거리로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한국 선거 개입 음모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이 폐악질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맞물려
최근엔 범죄자들이 대거 몰려온다는 가짜뉴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혐중 시위에 괴담까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진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인 관광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데다 엄청난 수출 효과도 있어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행패를 부리면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뉴스를 통해 일본의 혐한 시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역지사지해보라며 우리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그런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혐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다른 의원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울산 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범죄 첩보서가 경찰에 전달돼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 등 청와대 윗선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회유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비춰 조 비대위원장 등의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해온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던 인천환경공단 관련 사업장에서 2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공촌 하수처리장 기계실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저수조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동료들과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의 덮개가 부서지며 안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대형 음료 회사인 아사히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공장 수십 곳의 맥주 등 음료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시스템 회복에 2달 가까이 걸릴 수 있어서 맥주 공급도 올해 차질을 빚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사히 맥주로 유명한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지난달 29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맥주와 청량음료의 수주와 출하, 콜센터 업무가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아사히의 일본 내 공장 30곳 대부분에서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주류 가게들은 예정된 날짜에 맥주를 공급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当初アサヒだけだと思ってたのが共同配送でキリンの一部の商品と札幌産の商品もそれに含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これは大変なことになってきたなと。
일선 식당들도 맥주 재고가 떨어진 이후 물량 확보를 할 수 있을지 불안이 앞섭니다. 今日までは一応仕入れは大丈夫というお話はあったんですけど、今後どうなるかちょっとまだわからない。生ビールがないっていうのはまずね、店としては考えられないところではあるんですけど。 식당에 오면 맥주부터 주문하던 손님들로서도 걱정이 큽니다. ビール飲まないんだったら、なんか飲んでる感じはしないんで、ビールは必要です。 현지 경찰은 시스템을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에 최대 2달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맥주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본선 무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올해 쇼팽 콩쿠르 본선에는 이혁, 이효 형제와 이관욱, 율리아 나카시마 등 한국인 피아니스트 4명이 진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과 폴란드 등 모두 85명의 피아니스트가 세 차례 본선을 치른 뒤 결선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마지막 3차 본선에서 결선 진출자 12명을 뽑은 뒤 18일부터 사흘간 결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정규리그 우승 순간은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었습니다. 뒤늦게 경기장에서 기쁨을 만끽한 LG는 2년 전의 루틴대로 한국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홈에서 열린 시즌 최종전.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린 LG 선수단이 조용히 경기장을 떠나려는 순간 인천에서 믿기 힘든 드라마가 써졌습니다. 하나 마무리 김서현을 상대로 9회 말 투아웃에 SSG 현원혜가 대타로 나와 투런포를 쏘올렸고 신인 이휘래는 LG의 우승을 선물하는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다시 잠실. LG 선수들이 귀가를 멈추고 우승 티셔츠를 갈아입고 경기장으로 뛰어나옵니다. 이렇게나 극적이었던 LG의 정규리그 우승. 아쉬움에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던 일부 팬들과 함께 선수들은 축배를 터뜨리며 기쁨을 만끽했고 2년 전 통합 우승의 재현을 다짐했습니다. 준비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경기와 함께 꼭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꼭 좋은 모습으로 우승하고 팬분들과 함께 올해 부활한 포에버 LG 신나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사흘 동안 휴식에 들어간 LG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2년 전 루틴대로 이틀 동안 잠실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8일부터는 이천 챔피언스 파크에서 강도 높은 합숙 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시즌 막판 공에 힘이 떨어지고 방망이가 무뎌진 선수들이 시즌 중반에 보여진 최강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가 통합 우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일은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의 첫날인데요. 시작부터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 특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귀성길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내륙과 경남에도 최고 60에서 80mm로 가을비 치고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한때 약한 비나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와 남해상에는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배나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7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1도, 대구 22도로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충남과 호남에는 낮부터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추석 당일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